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요, 바로 국가 사이버 보안 정책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분석입니다. 이걸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영웅을 향해 보내는 뜨거운 마음과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탄탄한 시스템 사이의 어떤 미묘한 줄다리기를 엿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야기의 시작은 의외의 곳에서 출발합니다. 바로 컴퓨터가 아니라 19세기 한복판에서 활약했던 영웅,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이죠. 우리 머릿속에 나이팅게일은 어떤 이미지인가요? 맞아요. 바로 부상병들을 헌신적으로 돌보던 고독한 영웅,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말이죠. 만약 우리가 사랑하는 이 영웅담이 오히려 더 중요한 진짜 교훈을 가려버리는 장막이었다면 어떨까요? 알고 보면 진짜 나이팅게일은요, 단순히 간호만 잘했던 게 아니었어요. 데이터를 손에 쥔 뛰어난 통계학자였던 거죠. 개인의 헌신도 중요하지만 결국 수많은 생명을 구한 건 바로 위생이라는 시스템의 변화라는 걸 숫자로 똑똑히 증명해냈거든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칠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시계를 훌쩍 돌려서 디지털 시대로 넘어와 볼까요? 이 나이팅게일 이야기가 사이버 보안 세계와 어떻게 딱 맞아떨어지는지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분야에도 자비의 천사 같은 존재가 있거든요. 바로 화이트햇 해커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나쁜 해커들이 구멍을 찾기 전에 먼저 취약점을 찾아내서 막아주는, 뭐랄까 디지털 세상의 수호자 같은 그런 현대판 영웅으로 그려지죠. 오늘 우리가 분석하는 자료에서는 바로 이 영웅 서사를 일종의 브랜딩 담론이라고 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천사나 해커 같은 영웅 이야기를 전면에 내세워서 대중의 시선을 한 곳에 모으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 뒤에 숨어 있는 더 근본적인, 그러니까 시스템 전체의 실패는 슬쩍 가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전략이 한국의 아주 중요한 사이버 보안 정책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는 겁니다. 사실 이 새로운 정책이 나온 배경이 있어요.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대형 통신사들에서 개인정보가 엄청나게 유출되는 사고가 잇따랐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직접 나서서 2025년까지 범국가적인 방어체계를 만들겠다고 발표한 아주 포괄적인 계획인 거죠. 물론 이 정책 칭찬할 점도 많습니다. 단순히 땜질 처방이 아니라 마치 도시를 설계하는 설계자처럼 더 튼튼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강력한 변화들을 담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국가적으로 정말 중요한 IT 시스템 1600여 개에 대해서 이제는 그냥 서류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전처럼 해킹 테스트를 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상장 기업 약 2700곳은 이제 우리 회사 보안에 돈을 얼마나 쓰고 있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고요. 정부의 역할도 확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문제가 터져도 기업이 저희 문제 생겼어요 하고 신고할 때까지 기다려야 했잖아요. 이제는 아니에요. 해킹 징후만 보여도 정부가 먼저 나서서 바로 조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된 거죠. 훨씬 더 능동적으로 바뀐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중요하죠. 바로 책임의 무게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사고가 터졌을 때 늑장 대응하거나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이제는 그냥 과태료 수준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물게 하고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해서 확실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들어보면 어떤가요? 굉장히 체계적이고 시스템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돋보이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반전이 시작됩니다. 이 정책이 대외적으로 가장 내세우고 자랑하는 핵심 포인트가 아이러니하게도 이 모든 시스템 이야기에서 다시 개인 영웅으로 시선을 확 돌려버린다는 점이에요. 그 핵심을 보여주는 숫자가 바로 500입니다. 이 500이라는 숫자가 뭐냐면요. 정부가 매년 500명의 최정예 화이트햇 해커를 키워서 현장에 투입하겠다는 약속이에요. 이게 바로 이 정책이 대중에게 던지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인 셈이죠. 우리가 이렇게 강력한 영웅 군단을 만들어서 악당들을 물리치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이게 과연 궁극적인 해결책일까요? 아니면 시스템이 해결해야 할 문제를 결국 영웅이라는 개인에게 떠넘기는 일종의 문제의 외주화는 아닐까요?
원본 자료는 바로 이 지점을 영웅주의의 덫이라고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영웅 만들기는 돈이 많이 들고 골치 아픈 근본적인 문제, 예를 들면 낡은 기술을 교체하거나 예산을 늘리는 것처럼 별로 멋있어 보이지 않는 일을 뒤로 미루게 만드는 아주 좋은 핑계가 될 수 있거든요. 결국 시스템 전체의 실패라는 무거운 짐을 구원자라는 개인의 어깨에 올려놓는 셈이죠. 유능한 해커들이 시스템을 함께 바꾸는 파트너가 아니라 그저 구멍을 메우는 해결사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정리를 좀 해볼까요? 이 정책은 그래서 절반의 전환이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분명히 더 나은 윤리적인 시스템을 만들려고 한 걸음 나아간 건 맞아요. 하지만 여전히 뛰어난 개인 몇 명만 있으면 돼 라는 과거의 생각에 한쪽 발을 걸치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구조적 윤리라는 개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조적 윤리라는 건 이런 생각이에요. 진짜 윤리적인 사회는 착한 사람 몇 명이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보다는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누가 와도 공정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시스템 그 자체를 잘 설계하는 것. 바로 그 집단적인 선택 안에 진짜 윤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표는 착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모두가 안전하게 쉬운 환경을 만드는 거죠. 결국 궁극적인 목표는 뛰어난 개인들의 집합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합리적인 선택으로 만들어진 윤리적인 시스템 그 자체라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이 분석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예요. 중요한 건 슈퍼맨 같은 영웅 한 명이 아니라 그 영웅이 굳이 필요 없을 만큼 튼튼하고 잘 짜인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위기 상황에서 나타나 문제를 해결한 영웅에게 박수를 보낼 때 한 번쯤은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하지 않을까요? 잠깐만. 근데 애초에 왜 이 사람의 영웅적인 희생이 필요할 만큼 우리 시스템은 이렇게 엉망이었을까? 하고 말이죠.